예, 영상 한번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제 인생 책 10권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인생 책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10권의 책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10권의 책 중에 소설도 있고 소설 내용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설 내용까지는 좀 미리 아는 건 그렇다. 나는 직접 사서 볼 거다. 그러는 분들은 이 영상 여기까지만 보시고 제목만 확인하시고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보시면 된다는 거. 저는 내용까지 미리 다 알고 싶다. 그런 분들만 영상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닌이라는 책인데 러시아 소설입니다. 미하엘 아르치바셰프라는 사람이 120년 전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그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실패하고 러시아 지식인 사이에서 퍼진 염세주의, 허무주의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극단적이고 회피적이고. 그래서 1920년도 이후로는 이 책이 출판이 안 되다가 1990년 이후에서야 다시 러시아에서도 출판이 됐대요. 간단한 내용을 보면 사닌이라는 사람은 이 주인공 이름인데 이제 남자인데 이 사닌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잠깐 내려왔다가 한 6개월 지내다 다시 어디론가로 떠나는 게 이제 이 소설의 전개 과정인데 고향에서 이 사닌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살을 권유하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여자를 겁탈하고 혼인 후에 임신을 한 여동생한테 조금의 동정도 안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주인공 사닌을 동경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아주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스타일과 맞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닌에 대해서 당시에도 이 소설을 보고 이제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해서 세계 문학 전집 속의 하나로 이 사닌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도서관에 가서야 좀 찾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시될 소설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굉장히 사람들은 잘 모르는 소설이겠지만 이 소설 한번 꼭 좀 보시라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고 피터 홉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은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의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옛날에 중국이랑 로마가 교역을 하고 뭐 비단을 팔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 보면 유적지가 많잖아요. 뭐 절도 있고 무덤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절과 무덤 뭐 이런 유적지에는 유물이 많겠죠. 유물.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아니죠.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20세기 초반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힘이 없을 때 청나라가 망해갈 무렵에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이렇게 당대 잘 나가는 나라의 사람들이 탐험이라는 명목으로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길에 와가지고 그 유물들을 다 강탈을 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강탈해 간 사람들을 이 저자는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탈해 간 유물들이 지금 다 어디 남아 있어요? 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남아 있는 유물들 상당수가 이때 강탈해 간 거고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일본의 오타니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타니 백작. 그 오타니 백작이라는 사람도 탐험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실크로드에서 상당히 많은 유물들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당시 우리 조선이 이제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일제시대일 때 이제 그때 조선 총독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렇게 강탈해간 유물 상당수를. 근데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그 조선 총독부에 기증한 그 유물들을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가질 못하니까 그 유물들이 한국에 남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오타니 백작의 유물 컬렉션 상당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아마 전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크로드의 악마들을 보시면 그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제국주의 그 서구 열강들이 다른 나라 유물들을 함부로 강탈해 갔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강탈해 가는 과정에서 각종 에피소드도 알 수 있는데 무조건 그들을 욕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라도 강탈을 해간 덕분에 유물들 상당수가 남을 수 있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강탈해 가지 않았으면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상당수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너무 욕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작품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정치 관련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동아일보 기자하던 김충식이라고 지금은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김충식 전 기자가 쓴 이제 정치 관련되는 이제 책인데 완투가 있어요. 완투.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 1은 박정희 시대를 그렸고 2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그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그린 남산의 부장들 1이 먼저 나와서 히트를 치고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충식 씨가 전두환 노태우 시대도 그리자 해가지고 2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1, 2를 다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 1을 보세요. 아무래도 완성도 면에서 1이 더 나아요. 근데 어쨌든 이 책 보면은요. 우리나라 정치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특히나 박정희 전두환 시대 군사정부 시대에 얼마나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짓을 군사정부들이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대 잘 나가던 사람들 뭐 김종필, 전두환, 이후락, 박종규 이런 사람들의 실상 면모들도 아주 잘 드러나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과거 정치사 그리고 한국의 과거 정보부 옛날엔 안기부라고도 하고 지금은 국정원이죠. 그 정보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쁜 짓들을 얼마나 그 정권을 잡은 군사 독재자들이 많이 했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 한국의 과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꼭 남산의 부장들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래그릇이라는 소설인데 이거는 일본의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가 쓴 거예요. 이 마스모토 세이초는 제 생각에는 정말 위대한 작가예요. 별다른 학력도 없이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다가 나이 40 넘어서 소설가 데뷔했는데 그 뒤로 엄청난 양의 작품들을 쏟아냈어요. 하도 작품을 많이 쏟아내니까 저건 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제자들 데려다가 공장처럼 운영하면서 제자들이 쓴 거다. 이런 유언비어도 돌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 마스모토 세이초는 제 생각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 수준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한마디로 단정하자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수준은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어찌 보면 이무기이기 때문에 이 작가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모래그릇 줄거리도 알려드릴게요. 모래그릇은 나병 아시죠? 나병.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불렸죠.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그 몸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몸 피부가. 그래서 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엔 약도 없고 나병 환자, 문둥이 이러면 막 사람들이 돌 던지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일본의 어떤 문둥병 걸린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내미를 데리고 일본 열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돼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취업도 못하고 뭐 어디 집도 못 구하고 그래서 그냥 아들내미랑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찰을 만나요. 그래서 그 경찰이 그 두 부자의 상황이 안 좋은 걸 보고 그 아버지를 나병 환자 수용소로 보내요. 거기 가면 이제 먹여주고 재워두고 치료도 해주니까. 그리고 그 아들내미는 외모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들내미는 어떤 집에 입양되게 주선을 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 유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 아들내미는 외모상으로는 유전이 안 됐어요. 유전이 안 됐는데 이 아들내미가 그 입양된 집에서 굉장히 잘 커요. 그래서 애도 똑똑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음악가로 일단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음대 가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소리도 듣고 이러는데 이 아들내미한테는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고 자기는 그 피를 이어받았다. 이게 굉장한 컴플렉스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일본이 전쟁 막판에 미군한테 폭격을 맞잖아요. 그러면서 도쿄 대공습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일본의 주요 관공서도 다 불타버려요. 관공서가 불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 아들내미가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고 자기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기록들을 공적인 기록들을 어떻게든지 없애고 자기는 입양된 집의 친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과거를 날조를 해버려요. 과거 기록들이 다 불타 없어진 틈을 타서. 그러면 자기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그 음악가가 된 걸 우연히 그 과거에 이 아들을 입양 보내고 아버지를 그 나병 환자 촌으로 보낸 그 경찰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은퇴한 경찰인데
그러면서 반가운 마음에 그냥 연락을 하고 한번 찾아가서 도쿄 가서 한번 만나겠다고 약속을 잡아요. 근데 이 아들로서는 자기가 그렇게 밝히기 싫은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바로 경찰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 환자였다는. 그래서 이 경찰을 만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살인을 해요. 이제 이 경찰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기는 계속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살인에 대해서 완벽한 살인은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알게 되고, 그럼 또 아들내미는 그 사람을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살인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사가 이제 살인 사건을 추적하면서 이 소설이 전개가 돼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내 9승9개월을 계속 숨기고 살아도 되나? 저는 한때 이 9승9개월, 제가 누차 말했지만 제가 이제 선천적으로 이 유전 가능한 이 얼굴 기형이 9승9개월을 타고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추고 살았어요. 한때는 부끄러워서.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이거 교통사고 흉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모래 그릇 이 소설을 보고 나서 그 아들내미가 그 아버지가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살인까지 하는 그 아들내미가 이해는 가면서도 왠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냥 이 9승9개월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래 그릇도 제가 보기엔 참 눈물 나는 소설인데, 마스모토 세이초의 여러 작품들이 좋은 게 많은데 저는 이 작품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들 비탈에서다. 황순원 씨 작품이에요. 황순원 씨. 소나기 아시죠? 소나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 소설이 나온 게 1960년이에요. 60년. 60년대 이 작품은 다 말씀드릴게요. 6.25를 배경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피폐해졌나, 그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셋이 나와요. 일단 남자 주인공 3명. 3명이 다 친구예요. 그래서 한 명은 되게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리고 셋 다 이제 20대 초반인데 6.25에 참전을 해요. 근데 6.25에 참전하면서 그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은 전쟁의 공포가 너무 무서우니까 부대 근처에 있는 창녀촌을 들락날락을 해요. 거기 있는 창녀들과 몸을 섞으면서 전쟁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잊어버리려고. 근데 이 감수성 예민한 청년은 원래 그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제대로 된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전쟁의 공포를 못 잊고 그리고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녀들이랑 그렇게 몸을 섞은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는 그런 뭐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도 전쟁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똑똑하고 하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데 은행장 딸내미를 사귀어요. 은행장 딸내미를 사귀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전쟁의 트라우마로 은행장 딸내미한테 실수 같은 걸 해가지고 결국은 은행을 잘려요. 그리고 나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좀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친구는 6.25 와중에 인민군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수로 어떤 민간인 여자를 죽여요. 애엄마를, 애랑 같이. 그게 이 사람은 끝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서도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감수성 예민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자살한. 그 청년의 애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인이 도대체 자기 남자친구가 왜 자살을 했나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남자친구의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지금 얘기하는 이 민간인을 죽였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 자기 감수성 예민한 자기 남자친구가 이 사람이 친구니까. 근데 이 그 민간인 죽인 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이 사람이 그 애인을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미쳤는지 강간을 해버려요. 그리고선 그 여자는 강간을 당해서 또 임신을 해요. 그때 낙태를 할 수가 있는데 낙태는 또 안 하고 그냥 애를 낳겠대요. 그리고 그 남자를 신고하지도 않아요. 자기 강간한 사람은. 그래서 이 소설은 뭐 어떤 뭐 희망적인 메시지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보고 나면 우리가 그냥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듣는 그 6.25라는 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들 비탈에서 굉장히 강추를 하는데 이 작품이 생각보다는 덜 알려졌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1960년도에 이 작품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에 공교롭게 엄청난 작품이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꼭 잊을 수 없는 작품. 뭐냐면 최인훈 씨의 광장. 교과서에도 실렸죠, 이 광장은. 그래서 이 광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나무들 비탈에서다가 상대적으로 광장한테 빛이 가려졌어요. 가렸어요. 명성이. 그래서 나무들 비탈에서다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광장 때문에. 그런데 저는 두 개를 다 봤는데 문체 같은 걸 봐도 솔직히 광장이 뛰어나요. 더 세련되고. 하지만 메시지 측면 그리고 6.25를 다룬 제대로 된 소설이 별로 없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이 나무들 비탈에서다가 이대로 잊혀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유림의사. 오경재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거는 한 250년 전 그 소설이에요. 중국 소설인데 중국 소설하면 여러분 뭐 삼국지 소지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근데 이 유림의사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되게 특이해요. 뭐냐면 청나라 시대 1700년대 1700년도 청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지식인들을 풍자했어요. 조롱하는 소설이에요. 그때 청나라가 보면은 지식인이 좀 공부 좀 한 사람이 한 자리 얻으려면 과거에 붙어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고시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 팔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선인들이 쓴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노노맹자 이런 거. 그걸 딸딸딸 외운 다음에 답안지 형식도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형식으로 나라에서 원하는 내용의 글을 써야 돼요. 과거에서. 그렇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문체로 적었다가는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써도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이 너무 웃긴다 해서 이 오경재가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오경재도 참고로 과거에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했다가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현실이 웃기니까 본인도 낙방을 하고 하니까 이 유림의사라는 걸 썼는데 당대 지식인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웃기는 인간들인가 그거를 풍자한 소설이에요. 250년 전 소설인데 보고 있으면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요즘도 고시 같은 거 대부분 답안지 형식이 정해져 있죠. 고시 보러 이제 학원 가면은 선생들이 특히 법학 답안지 이런 거는 법학은 답안지 형식이 있다고 다 알려주잖아요. 똑같아요. 250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못 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고시하다 못 붙은 사람들 학원 강사하죠. 250년 전에도 학원이 있었어요. 그땐 서당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답안지 형식 알려주면서 그래서 그냥 또 몇 푼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인상 깊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당대 뭐 엄청난 협객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떤 되게 흉악한 도둑놈 하나를 이 사람이 본인이 처치하겠다고 막 사람들한테 호언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훌륭한 일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해요. 그냥 공짜 술, 공짜 밥을 다 얻어먹은 다음에 내가 그 도둑을 잡았다 이러면서 그 천으로 된 보자기 속에 피가 막 이렇게 흐르는 어떤 뭔가가 둥근 게 있는데 이게 그 도둑의 목이라고, 도둑의 대가리라고. 그래서 도둑을 죽이고 그 목을 자기가 잘라왔다고. 그래서 그 목을 직접 보여주진 않아요. 천 속에 집어넣고 천만 보여줘. 그러니까 피가 흥건한 천만. 그러니까 둥근 천 속에 둥근 물체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도둑을 죽인 게 아니에요. 직접 그 도둑이랑 맞짱 떠서 도둑을 죽이자니 본인이 왠지 무섭고 도둑한테 질 것 같으니까 돼지 머리 있죠? 돼지 대가리. 돼지 대가리를 어서 얻어다가 천 속에 넣고 그게 도둑 머리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구라를 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지식인들이 그렇게 되게 웃기는 인간들이었다. 이걸 이 유림의사는 잘 드러내고 있는데 양은 많아요. 양은 많지만 저는 삼국지보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지식인 사회에 대한 그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웃기나 그걸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떠돌이 개와 함께한 행복한 나의 인생이라고 테드 게라소티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테드 게라소티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약간 좀 자연인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직장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황무지 이런 데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고기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을 그냥 우리가 축산 그런 것 때문에 고기를 무조건 우리 축산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축산업에서는
동물을 죽이고 그 고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팔잖아요. 그런 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본인 손으로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뭐 공장식 시스템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 동물을 죽이고 그걸 축산 이렇게 저축해놓고 이런 건 좀 반대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동물 사냥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글로 써서 그걸 출판사에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인 플러스 약간 좀 좌파 성향도 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성향도 있고 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똥개 한 마리를 얻어요. 똥개 한 마리를 우연히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똥개를 만나요. 근데 그 똥개가 이 사람을 졸졸졸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똥개랑 한 10년 같이 산 경험을 쓴 게 이 떠돌이 개와 함께한 행복한 나의 인생인데 굉장히 포근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굉장히 피폐한 사람이 봐도 이 소설은 따뜻하다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원래 따뜻한 소설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떠돌이 개와 함께한 행복한 나의 인생은 저 같은 사람의 이 차가운 마음도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포근함 이런 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한테 강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야구란 무엇인가? 이건 레너드 코펫이라는 미국의 야구 전문 기자가 쓴 건데 이 야구 아시죠? 야구는 다 알고 요즘 인기잖아요. 근데 야구 룰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야구란 무엇인가를 보고 나면 야구 룰도 이해를 하고 야구의 역사도 이해하고 야구를 보는 재미가 한 100배는 늘어나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야구란 무엇인가 꼭 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야구를 보면은 좀 더 깊이 있는 그 관람이 가능하고 참고로 이 작품은 이종남이라고 우리나라 또 야구 전문 기자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번역 수준이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제 성에는 좀 안 차요. 그래서 약간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이라고 이거는 리영희 씨라고 좌파 지식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양대 교수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자서전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인데 이걸 보면은 7, 80년대 우리나라 지식인의 삶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끝까지 올곧은 삶, 끝까지 소신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인데 그 당시 지식인들이 얼마나 그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나 그런 게 아주 눈물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영희 씨 그 사상도 알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책이고 7, 80년대 한국의 그 학계 동향도 알 수 있고 지식인들의 면모도 알 수 있어요. 다만 리영희 씨도 비난받을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 모택동 중국 공산당을 추종을 하셨는데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이나 아니면은 문화 대혁명으로 많은 피해를 중국한테 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이 비판을 안 하셨어요. 그거는 이 책에서도 역시나 비판을 안 해서 그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점을 떠나서라도 어차피 이 책은 지식인의 삶을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이거랑 비슷한 책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고려대 교수하던 강만길 교수가 쓴 또 자서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동시대인이에요. 강만길 교수도 7, 80년대 지식인의 삶을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리영희 씨 책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극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쿠하타 유스케라는 일본 탐험가 얘기인데 이 북극 보면은요 백야 아시죠? 백야 계속 난만 계속되는 거 그거 반대인 극야라는 게 있어요. 극야는 뭐냐면 그 백야는 난만 계속되는 거고 태양이 계속 떠서 극야는 태양이 절대 안 떠요. 그래서 밤만 계속되는 게 극야인데 북극의 극야 시즌에 한 80일간 계속 밤이 계속되는데 이 가쿠하타 유스케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80일간 북극을 걸어서 탐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밤이 계속되는데 탐험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GPS 하나 가지고 위치 추적하면서 이렇게 80일간 개 한 마리 데리고 이제 탐험한 얘기인데 너무 리얼해요. 탐험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강추하고 그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80일간 먹고 이제 자기가 먹을 그 식량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니까. 혼자서 여행을 한 거거든요. 개 한 마리 데리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가지고 중간 위치에 그 자기가 탐험할 그 루트 중간중간에 그 먹을 음식들을 쌓아놨어요. 이제 쌓아놓고 이제 창고 같은 데다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이 GPS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밤이 계속되니까 한 군데
산골 놓쳤어요. 깜빡하고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이대로 죽을 수는 없고 내가 먹을 건 뭐지? 돌아보니까는 유일하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개 한 마리. 자기를 계속 주인이라고 따라다니고 이제 짐 끌고 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라도 먹어야 사니까 이 개를 오늘 죽일까 내일 죽일까 그걸 또 고민하는 그 에피소드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리얼하고 제가 보기에는 탐험 좋아하는 분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뭐 기억이 좀 가물거려 가지고 대충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 인생 책은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